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의 홍준표 의원을 강원도지사 후보의 김진태 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한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3위에 머물렀습니다. 대구에서 이른바 박심이 통하지 않은 걸까요? 이혁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마지막 세 곳 대구와 강원, 제주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대구시장엔 홍준표 의원, 강원도지사엔 김진태 전 의원, 제주도지사엔 허양진 전 제주대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21일과 22일 치러진 경선에서 현역 출마와 무소속 출마 이력에서 감점을 받고서도 49.46%를 얻었습니다. 경선은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유효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자 일명 박심으로 관심을 모았던 유영하 변호사는 3위에 그쳤습니다. 유영하 후보 총 득표율은 18.62%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 총 득표율은 54.95%입니다. 홍 의원은 박심 윤심을 팔았지만 대구 시민과 당원은 압도적으로 대구 미래 50년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황상무 전 KBS 앵커 단수 공천에 김진태 전 의원이 단식까지 하면서 결국 경선을 치른 강원도는 대선 공신끼리의 대결이었습니다. 황상무 전 앵커는 대선 언론 전략 기획단장을 맡았고 김진태 전 의원은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를 도왔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의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이광재 의원입니다. 저나 그 이광재 후보나 정말 우여곡절 끝에 또 이렇게 본선에 오르게 됐으니 이제 한번 정말 멋진 승부, 도민들의 선택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허양진 전 제주대 총장은 장성철 전 제주도 당 위원장에 뒤졌지만 신인 가산점을 받아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3자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은 서울 당원과 지지자들께 머리 숙인다며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란 사실을 공개했던 박 전 장관은 어머니의 야윈 몸을 보니 끝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은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오후 박 전 장관을 만나 경선 참여를 요청했지만 설득에는 실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불출마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의 3자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경선 방식은 여론조사를 100% 반영하는 국민 참여 방식입니다. 투표 방식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100%로 한 국민 여론조사 방식이고요. 양자 대결의 결과,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는 25일 1차 투표를 시작해 여기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들이 한 차례 TV 토론을 한 뒤 30일까지 결선 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검찰 개혁 관련 중재안 답은 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 양당 모두 강성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문제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자신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직후 이젠 민생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풍어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중재안에 맞춰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 검찰에 남겨둔 보완 수사권을 두고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역시 난제입니다. 무엇보다 큰 변수는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말 바꾸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패범죄 권력형 범죄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죄인 대박법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중재안을 수용하자 지지자들의 성토가 집중된 겁니다. 시기만 늦췄을 뿐이라며 수용 철회 요구를 쏟아내는 건데 권 원내대표는 일단 가장 큰 독소 조항인 보완 수사권 폐지를 막은 데 의미를 부여하며 지지자들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강경투쟁으로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성 지지자들은 물론 강경파 의원들까지 박 의장을 비판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자로 김은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세 분을 우선 정했습니다.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경선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추가 1인에 대해서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그분이 수락을 하면 그분 포함 4인이 되는 거고요. 우선 박영선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네, 정치 현안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미연 RN서치 소장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충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단 합의가 됐는데. 네 분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번 검찰개혁 갈등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지에 대한 겁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 네. 완전하게 분리해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병석 의장님은 기본적으로 그 합의안을 보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 검찰이 즉 네. 초임 검사들이 평검사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눈여겨 본 것도 그런 거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된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없더라. 이제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부분은 막아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얘기한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왜 이렇게 합의했느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공직자 범죄는 검찰이 안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속내 아닌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관련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조차도 더군다나 권성동 밑에 있었습니다만 본인도 강원랜드 관련해서 사실 구속 말하자면 그것이 기각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강원랜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검찰의 수사권이 집중돼 있다는 데 대하여 특히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여야 모두의 불안감과 또 혹은 어떤 불만이 여기서 그대로 노출돼서 이런 합의를 낳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이른바 검수 완박 이건 막은 것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결론은 중간 단계는 생략한 다음에 결론은 1년 6개월 후에는 검찰은 없어지는 거죠. 현재의 검찰은 없어지는 거죠. 이름은 네. 살아있을지언정 검사라는 직업과 검찰청은 있을지언정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시적 운명이다. 결국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이라고 했을진데 내용은
검찰 제도 이제는 폐지다. 1년 6개월 한시 운명이 채했는데 네. 말씀하신 보안 수사 부분은 이렇게 돼요. 민주당의 원안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불송치 안 보낸다 이 말이에요. 안 보내게 되면 또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네. 민주당 안 해보. 그렇게 경찰에게 보안 수사 요구. 그럼 경찰이 안 받아주면 어떡하느냐? 직접 수사를 착수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중재안에서는 그나마 송치한 사건에 이제 검찰이 보안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거는 맞아요. 근데 네. 이것도 아시는 대로 1년 6개월 후에는 다 없어져요. 왜? 합의안의 1조가 무엇이죠? 1조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한시적이다. 심지어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나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큰 틀에서는 검수완박의 1년 후에는 완성이다. 저는 네. 핵심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검찰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김미연 수장께서 보시기에 이번 검찰개혁 갈등의 핵심은 어떤 점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두 여기는지요?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내용보다는 왜 이렇게 갈등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저는 조직 이기주의라고 봅니다. 네. 검찰은 검찰 스스로 본인들의 조직을과 그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고요. 또 국회는 국회 입장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들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국회는 국회대로 공직자들 본인들을 또 보호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의 조직을 보호하고 싶은 그 욕구에 결국은 여기에는 국민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은. 그러면 그 국민은 과연 지금 이 법안이 과연 어떤 국민을 위한 건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종찬 수장님은 어떤 진단? 네, 저는 속도로 보입니다. 네. 과연 이 여야가 민생 현안을 통과시킬 때 이렇게 재빨랐습니까? 이렇게 극적이었습니까? 이렇게 처절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수완박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간에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든 박탈이든 관련해서 국민들이 나오는 여론을 보면 공감도도 떨어지면 속도입니다. 네. 왜 4월이어야 되냐? 6월이면 안 되냐? 9월이면 안 되냐? 내년 2월이면 안 되냐?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여론의 가장 큰 갈등의 핵심은 바로 이 속도다. 네. 검찰에서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수사권 분리 우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을 좀 충분히 줘야 서로 간에 조정이 되는 거냐. 그럼 네. 경찰도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 저는 가장 큰 핵심은 속도라고 보입니다. 네. 김영준께서 보시기에 지금 합의안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보안 수사권을 놓고서 여전히 이제 갈등의 불씨가 있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거든요. 네. 다시 또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충돌의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첫 번째 이렇게 결의할 때는 전체 다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입장이나 또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민주당도 내부적인 반대 여론들 또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겠다는 여론이 좀 나오고 있었던 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길게 아젠다로 지방선거 앞두고 가져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강성 당원들이나 일부 의원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렵사리 봉합이 오히려 역으로 1년 반 사이에 과연 이 변화 없이 이 트랙으로 갈 것이냐. 한국형 FBI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검사들이 일을 하게 되는 법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권이 그 속에서 그대로 이전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보안 수사권을 살렸기 때문에 그나마 협상을 잘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검사가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경찰 수사 기록을 보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 조치 요건이 있어요. 그거는 살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자물쇠를 하나 더 채워놓은 게 뭐냐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벗어난 수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별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일 텐데 이 현실 수사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기록을 넘겼는데 무슨 증거인멸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서 검찰이 수사하다가 이 보니까 살인 혐의를 예를 들어서 알게 되면 이게 동일성이냐 단일성이냐 놓고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아내도 보안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점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안수사권이라는 것 자체도. 네. 김미연 수장님, 이 검찰 안에서는 국민의힘 나아가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도 이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네. 상당히 본인들을 이제 조직을 보호해 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 이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지만 조직은 충성한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을 좀 다시 좀 해고를 해보면요, 이 검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조직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검찰 조직을 이끌어갈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이야기조차도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네. 법안의 합의안에 대해서 인수에서는 환영한다는 의미를 성명서를 발표를 했지만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지금 검수완박이라든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지금 이야기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검사들은 어쩌면 큰 실망감 더 나아가서는 좀 어떤 배신감도 좀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배종찬 수장님. 네. 그동안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대 의사를 내비쳤는데 네. 근데 실제로 한 후보자가 이 법안 통과 여부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영향이 있죠. 네. 저는 이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신성범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중재안이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네. 언제든지 이건 또 파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에 애매한 구석들도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불씨가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저는 불씨가 잔뜩 남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상설 특검도 있습니다. 네. 또 대장동 수사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실제 검찰의 수사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새 정부가 된다면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신선범 전 의원께서 보시게요. 김호수 총장, 고검장들이 이제 모두 사의를 밝혔잖아요. 네. 추가로 검사들이 사표 제출이 이어질까요?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직진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내일쯤 새로운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검사들이 사표를 낼 것 같은데 네. 보십시오. 단순하게 김호수 검찰총장이 낸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대검 차장, 그러니까 밑에 넘버 2도 박성진 고검장도 냈죠. 대검 네. 차장. 그러면 전국에 6개, 5개 고검장, 서울, 수원, 전부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검 지휘부, 검찰 지휘부가 다 사의를 표했다. 이래 되면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박범계 현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의 사의를 수리할 것인가? 네. 그럼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하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시기 전에 검찰총장을 다시 임명하나? 이 대목인데 어째서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검찰 지도부는 와해됐다. 네.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검찰의 이러한 반발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공무원 조직의 일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우리가 19년 전 일을 생각해 보면 네. 그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앞에서 보인 검사들의 태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오만방자한 거죠. 네. 굉장히 권한이 크고 어쨌든 대통령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결기를 보였는데 실제로 이번에 보여준 어떤 평검사들의 전체적인 날밤을 세운 다음에 그 결과 발표는 건 굉장히 그전과는 전혀 다른 네. 그런 태도였고 오히려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톤다운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도 참 반성하고 노력하겠다 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네. 그만큼 지난 20년 사이에 검사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검사들 또한 말하자면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컨대 통상 분야를 외교부하고 산업부가 서로 나누어 가지는데 설령 산업부로 가져왔을 때 외교부의 대사들이나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 입장문을 내는 경우는 본 적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 검사들만 이렇게 예외적이냐 하는 시각이 이제 새롭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 다른 관점에서 검사들도 조금 말하자면 테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방선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6월 지방선거의 가장 큰 승부처는 과연 어디로 볼 것인지. 네, 미리 또 우리 배 소장님. 네, 경기도입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역이 이제 승부처를 의미한다면 네. 경기도로 보입니다. 네. 경기도야말로 경기도를 이기면 다 이기는 것이고 네. 경기도를 지면 다 지는 것이다 할 정도로 상징성이 큰 이유는 이게 대선 2차전 네. 또 미니 대선 대선 연장전 2라운드의 의미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을 봐도 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는 소제목으로 윤심, 예, 명심. 윤심 대 명심. 네. 윤심 대 명심이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의 이 결과가 또 국정 운영이나 미래 권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은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핵심 승부처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근데 저는 좀 핵심 승부처로 보는데 대선 2차전까지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쪽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대결, 성대결, 그리고 초선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의 경기지사가 후보로 됐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좀 주목을 하는 거지. 이것이 뭐 윤심, 명심, 그래서 상당히 이 결과에 따라서 뭐 향후 국정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두 분 다 경기도라고 했습니다. 저도 경기도. 네, 역시 경기도군요. 예, 덜 말씀 없습니다. 네. 김영주. 저는 뭐 경기도는 다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원으로 한다면 충남으로 보여집니다. 충남이요? 근데 충남의 여론조사 분위기가 상당히 그 예상 외로 박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김태문이 결과적으로는 그 전체 어떤 뭐 적합도에 떨어졌습니다만 후보가 됐기 때문에 양승도 도지사의 어떤 인기도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또 하나는 충남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중에 하나는 윤석열 당선자의 본 고향의 민심이 지금 어떤지. 대선 때 뭐 충청의 아들 뭐 이런 표현 들었었죠. 충북은 다소 조금 솔직히 얘기해서 김영한 전 과기부 장관이 가셨는데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네. 예상외로 충남은 초박빙이어서 충남에서의 결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기의 충남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네. 국민의힘 그 대구시장 후보 경선 관심이 많았잖아요. 이제 홍준표 의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고 강원도지사 후보에서는 김진태 전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대구 관심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를 했고 강원도지사는 또 캠프 출신이 갔는데 대구에서 이른바 박심이 통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대구 시민들은 미래 권력에 한 표를 줬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은 있죠. 동정심은 있지만 그 동정심 때문에 후보 선택에는 이제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경기도 경선 결과를 보고 올린 글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좀 저는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요한 거는 이제 명심에 의해서 당원들이 좌우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일가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이 어쩌면 이 대구의 당원들에게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원들 입장에서도 좀 미래적으로 좀 키워줘야 될 인물에게 한 표를 주는 것이 좋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영하 변호사까지 하기에는 유영하 변호사의 인지도라든가 그리고 뭐 능력이 그에 좀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 주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김영주 의원 보시기에요.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 놓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네.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죠. 네. 그간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제 박용진 의원도 사실은 당에서 내심 좀 나와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는데 고사를 한 걸로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조금 이제 말하자면 박주민, 송영길 두 분에 대하여 아예 어떤 같이 경선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했다가 다시 부여하고 이런 과정에서 안 그래도 서울에서의 민주당의 지지세가 약한데 실제로
송영길, 박주민 이분들이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갔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힘이 더 빠진 그런 결과들을 자초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네. 그래서 어렵사리 이 세 부분이 경선을 해서 물론 뭐 대체로 송영길 후보가 뭐 어쨌든 영향력으로 보면 세 분의 영향력으로 보면 좀 이롭게 결과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애당초 어떤 아주 말하면 기세 높게 오세훈 전 시장을 꺾어 누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한계가 노정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이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노정되고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보면 이 후보가 어떻게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25개 구청장 구현시의원들의 어떤 말하자면 명운이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를 하잖아요. 네. 총선을 치러야 하는 지역구가 꽤 생기는데 최소 5곳에서 한 10곳 정도로 예상들을 합니다. 재보선이 이거 미니 총선급으로 터질 가능성이 큰데 매우 크죠. 표심이 어떨까요? 이것도 팽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건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 지방선거인데 지금 경기도는 대선 2라운드, 대선 영향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지기 때문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 대선, 지선, 지방선거 다 지금 묶여져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번 선거를 두고서 짬뽕 선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 실제로 보면은 뭐 충남의 보령, 서천도 있죠, 경남 창원, 의창, 강원도 원주, 대구, 수성, 경기 성남 더 있을 겁니다. 분당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곳곳에 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의 정치권 영향까지도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되는 지역이 바로 성남입니다. 이 김은혜 의원이 이제 경기지사 본선 후보가 되면서 이 지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 나가느냐 마느냐, 마느냐 나가느냐 이것까지도 뭐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재보궐에 대해서는 뭐 나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죠. 뭐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신선문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곳은 이제 경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좀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해서 자객칼에 맞았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김은혜 초선 의원이 의정생활 한 지 2년이 채 안 된 초선 의원이 정치 경력 20여 년의 유승민 전 의원을 이겼다. 왜 이겼습니까? 첫째는 보십시오. 당원 투표에서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이 있어요. 자, 차이 얼마나 났습니까? 28.8대 71.2예요. 28.8대 71. 그래서 거칠게 얘기하면 3대 7이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일반 국민 경기도민 여론조사에서 60.3대 39.7. 거칠게 하면 6대 4로 이겼지만 그 당원 표심의 차이를 극복 못한 거예요. 그 왜 당원들은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을 외면하고 김은혜 의원한테 표를 줬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과 가장 밀접해서 당선인 대변인, 그다음에 대장동 공격수 이런 이미지가 되었다. 대신에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에서 지고 나서 윤석열 후보를 별로 편하게 안 도왔다. 당내에서의 그런 뭐랄까 비토심, 이런 이미지를 좀 극복을 못했는데 기억해 보시면 3월 31일 날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6일 후인 4월 6일 날 김은혜 의원이 또 출마 선언을 한다고요. 당선인 대변인직을 던지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은혜 의원이 안 나올 걸로 생각했던 거죠. 예상했다면 과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나왔죠. 그럼 안 나왔죠. 이를 자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올 사람이 없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서 나왔을 텐데 나오니까 일반 당원들이 생각을 해도 저기에는 뭔가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 투영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당심이 급격하게 기울어서 심지어는 경기도에 59개, 59개 당협이 있는데
서너 개를 빼고는 전부 다 김은혜 의원을 도왔다는 뒷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상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여러 가지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김영주 의원님, 네. 경기지사 후보, 민주당 후보는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이 점도 네. 관심사 아닙니까? 지금 김동연, 조정식, 염태영, 안민석 네 사람이 지금 경쟁을 하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사실은 결과론적입니다만은 유승민 전 대표가 경기도로 옴으로써 사실 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염태영 시장입니다. 네. 실제로 지방선거답게 만약 붙었다면 염태영 후보가 상당한 말하자면 내구성과 경쟁력을 가졌을 텐데 유승민 대표가 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인물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본 사람은 김동연입니다. 네. 그렇지만 조정식 안민석 이 두 분이 이른바 오선어원 아닙니까? 중량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타이트하게 같이 염태영, 조정식, 안민석이 쫓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앞서고 있는 건 김동연 후보인데 문제는 결선 투표 누구든지 가반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 투표로 간다는 거죠. 결선 투표가 굉장히 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은 1위가 순위가 결선 투표에서 뒤집힐 수 있거든요. 네. 가령 염동연 대 염태영, 염동연 대 안민석 이렇게 붙었을 때 과연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때 또한 이재명 그 상임 고문이 어떻게 뒷심을 발휘하느냐가 또 아마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종찬 수사님, 네. 대구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강원 김진태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요. 이른바 박심, 윤심과는 달랐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간단히 보시면 돼요. 네. 경기도는 윤심이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앞서 당원협의회에서도 뒷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대체적으로 김은혜 의원을 도왔다. 이야기는 당선인의 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윤심 도장이 꽝 하고 찍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대구 같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대구는 박심이 없느냐? 박심이 있어요. 근데 박심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20%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는 20%고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한 20%에서 조금 좀 높은 정도.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것이 홍심이 세잖아요. 네. 홍심은 말 그대로 대선까지 나가서는 대심이 맞물리는 홍심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홍심과 맞설 재면은 적어도 박심 플러스 윤심이 결합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단일화가 되고 이건 가정입니다. 단일화가 유영하 변호사로 되고 여기 윤씨까지 덧붙여졌다면 그러면 이제 막상막하가 됐겠죠. 그런데 강원도는 왜 그러냐? 강원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는 윤심이 특별하게 압도적인 건 아닙니다. 이런 데는 윤심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알파인데 김진태 전 의원은 태심이 있죠. 강원도 바닥을 훑었었잖아요. 강인한 인상으로. 태심이 있는데 황상무 전 KBS 앵커는 무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중에서 무심 이렇게 나왔는데 무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박심이든 윤심이든 명심이든 그 최고 상위는 민심 아닙니까? 민심이죠. 민심은 천심입니다. 자, 그 인사청문회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한덕수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제 초대 내각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라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여러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제가 네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과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 전망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제 여러 이제 전제 조건들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몇 명은 낙마가 돼야지만 된다라는 민주당의 논리가 있고 또 국민의힘은 무슨 얘기냐 이런 서로 다 상충된 논리인데 네. 우리 신성범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면서 굉장한 소음은 많이 들릴지언정 저는 통과된다고 봅니다. 논란 끝에 논란 끝에 통과된다. 그 근거로 살피면은 흔히들 부동산 투기라든지 무슨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비위 범법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관찰한 언론에 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의혹 제기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김현장이라는 굉장히 로펌에서 외저리
보수를 많이 받았느냐. 네. 뭐 4년 4개월 동안 19억 얼마를 받아서 세금은 세전일 테니까 세금은 5억 얼마 빼면 아마 14억 얼마쯤 받은 것. 근데 보면 이게 다 또 공직을 그만두고 나서 재산이 갑자기 늘었다. 하지만 네. 많이 받아서 공무원 연금하고 하고 돈을 안 쓰고 부동산 투자를 안 해놓으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범법 사실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높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돈은 많이 받았네라는 것 외에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아서 민주당이 공격은 많이 하겠지만 네. 낙마로까지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통과는 될 것이다 이런 네네. 전망이시고 김영주 전 의원님.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총리 표결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뭐 정호영 후보자라든지 특히 한동훈 후보자와의 어떤 뭐 밀당 거래 이런 것들도 물밑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것들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정호영 후보가 끝까지 버틸 공산이 크고 뭐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표결이라고 하는 건 표대결 아닙니까? 네. 냉정한 현실이고 민주당 의원들의 한두수 총리가 과거에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총리 총리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건 예정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다. 네. 생각입니다. 김민호 소장님은. 저도 뭐 상처는 있겠지만 통과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을 때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새 정권의 발목 잡기라는 또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처는 최대한 줄 거로 보여집니다. 상처는 최대한 줄 거로 보고 그러나 통과는 될 것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보수 많이 받은 게 고위공직자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1억이 아니고요. 10몇억을 받았다. 세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는 일이 무엇이냐. 한 일에 대해서도 명확하지도 않은데 과연 고위공직자 한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일이 후보자들 몇몇을 보면요. 전부 다 사회 인사 그리고 뭐 변호사 뭐 고문 변호사 이런 등등을 하면서 상당히 부를 채우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지금 다 썼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한덕수 총리는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으로는 상당히 좀 부글부글할 국민들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정서상으로는 안 좋습니다. 국민 정서만 놓고 보면은 통과가 저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만 놓고 보지 않는 것이 이제 정치판이고 정치 환경이기 때문에 네. 저는 상처수성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로 보면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또 무역협회장 할 때 보도에 따르면 3년간 20억 이상의 급여를 받은 걸로 물론 고액 급여 가능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게 국민의 눈높이 말 그대로 그것이 맞느냐 이것은 인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덕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바로 네. 정호영 후보자는 더 안 좋습니다. 정말 빅데이터 상의 최악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호영 후보자 덕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앞서 이제 김현수 선생님 말씀 지방선거도 있지만 저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 안 됐더라면 이 인준 통과를 안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텐데 적어도 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중재안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렵지만 정부를 출범 안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상처투성이 가까스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분은 통과, 한 분은 낙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요. 이러면 오늘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검찰 출신들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사실은 뭐 부처를 청와대를 뭐 수석 체제를 좀 줄이고 뭐 큰 틀에 있어서 그다음에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고 줄인다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여성 문제 때문에 여가부도 없애거나 뭐 여성 관련된 영부인 관련된 부분도 없애는 그런 개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장관 후보자 또 측근 인사들을 보면 본인이 알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수위 측이나 주변에 계신 분 중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과학적이고 핵심적인 어떤 그 검증 시스템도 부재한 상태에서 만약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지 않겠냐. 네. 말은 뭐 청와대에서 나온다라고 하지만 그 나오는 뜻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뽑을 사람들은 내가 정해놓고 소통하자. 네.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신성범 의원님, 윤 당선인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찰 시절 측근들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인사가 됐을 경우에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인사기획관이라든가 총무비서관, 부속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요. 그런 걱정을 할 만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특히나 한번 보시죠. 그 인사기획관이라는 자리에 지금 말씀되고 있는 언론에 보도되는 전 대검 사무국장. 왜냐면 인사기획관이라는 게 지금 인사수석 자리란 말이에요. 인사수석이 없어지니까. 없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게 네. 중요한 공기업이라든지 모든 기관은 딱 이게 어떻게 보면 게이트키퍼 기능을 하잖아요. 딱 올라오면 리스트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돼 안 돼로 딱 해서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는 그 자리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다. 총무비서관 살림을 사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부속팀장 그 아시는 대로 집에서 문고리를 진짜 잡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사무국장, 검찰총장 시절에 예를 들어서 무슨 또 운영과장, 네. 중앙지검 시절에 운영지원과장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물론 당선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재를 뽑는다, 직급 위주, 직급 실력 위주로 하겠다는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청와대의 핵심 요직을 검찰 시절에 최측근 그것도 검찰 일반직으로 갖다 놓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현명한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부속실이라든가 총무팀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인사수석 그리고 검증 기능, 이른바 이제 민정수석의 기능은 한동훈 내정자가 있는 법무부에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따르는 논란들이 상당히 지금 있는데 김미연 소장 보시기에 지금 이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오늘 예정됐던 게 좀 미뤄지기도 하는 듯하니까 좀 여론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지금 이제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게 바로 본인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를 보면 직전 조사 대비 좀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거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가반이 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지방 순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TK라든가 PK를 방문하고 난 뒤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TK에서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저는 이 TK에서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말한 아까 그 대구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는데 이제 후보로 선출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뭐냐, 인수위 과정 이 두 달 동안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존재감이 언론에서 보여준 존재감이 저는 상당히 좀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보여줬던 것이 이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그 이전을 발표했던 그날 어떤 독보적인 인상을 좀 주었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존재감, 각인감이 상당히 부족했다. 대신에 이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이 더 전면에 부각됐다는 점이 있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이 바로 지난번 대선의 검찰공화국입니다. 그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 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있었냐면은 그 검사들이 매우 똑똑하고 우리나라 초엘리트라는 걸 인정하지만 이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성과 악이다일 거라는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검사 위주, 최측근을 전부 다 검사 위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을 생긴다. 그렇다면 이제 실망감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지율 관리 차원에서도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좀 결단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좀 추가적으로 분석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정수행 기대감 동력이 안 만들어지면 여소야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 또는 인사를 보면은 현실 정치는 좀 미숙하다. 그래서 검찰 인사가 편리하다. 심적 안정 논리 차원에서 그렇게 인사를 한다. 그렇다면 그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더군다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만 보고 바라보고 가겠다 그랬잖아요. 네. 40년 직이나 가까운 검찰 또 지인들이 아니라 그렇다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빅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앞서 이제 김명수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저는 여성 또 청년 파격적인 그래도 나라 돌아갑니다. 네. 뭐 최고 엘리트 다 서울대 나온 사람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검찰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 법조인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국가는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얼마든지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요. 그래서 저는 이 파격적으로 청년과 여성을 발탁하는 인사를 다시 한번 해준다면 얼마든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수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인수위 활동이 그 5년간의 국정 어떤 아젠다 정책을 좀 가다듬고 그래야 되는데 청와대 이전 논란에 크게 너무 많은 그 시간을 허비한 측면이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새 관저 당선인의 관저를 놓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그 육군 참모총장 네. 그 공간에서 머물기로 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것은 뭐 이미 예견된 부분이 아닌가.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집에서 체크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당장 다음 달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네. 어디에서 모셔서 결과적으로는 시내 호텔 한 곳에서 초청 행사를 하고 어디에 주무시게 할 것인지 실제로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체크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왜 그러면 용산으로 가는 건 좋은데 왜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현재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고 국가 예산만 이렇게 저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선자도 잘 보셔야 될 게 지지율이 높으면요. 대통령 출근할 때 교통 막혀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네. 근데 지지율 떨어지면요. 한 달만 한남동에서 남산을 가든 이촌동을 가든 전체 서울시의 뭐 교통이라는 거 한 군만 막혀도 전 시가 막히는 현상이거든요. 한 달은 서초동 자택에서 네네. 근데 그 부분이요. 서초동에서 네. 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반포대로 건너지 어디로 건너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빨리 이런 정도 뭐 장관 공간 내놓으라 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불확정성을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빨리 생각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 생각에는 거잖아요. 그럼 육군 참모총장 공간의 이사 비용, 리모델링 비용으로 25억인가 책정돼서 그걸 현재 정부가 예비비 지출을 해줬는데 예산 나온 거는 국정용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가보고 했을 거 아니냐는 게 일반의 상식일 거예요. 근데 네. 뭐 가보니까 직접 리모델링 하려고 보니까 너무 낡아서 못하겠다는 게 국민들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나 외무장관 공간은 뭐 박진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영빈관이 없어요. 국가적 네. 영빈관이 청와대 외에는. 근데 사실은 이게 외교장관 공간은 외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외국 원수가 와도 할 수도 있고 외무장관이 그렇죠. 국무장관이 외국 사절들을 맞이하죠. 거기서. 그러니까 네. 굉장히 뭐 서서 스탠딩 파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저걸 너무 쉽게 그러니까 조금 인수위나 이런 결정 자체가 의사결정에서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 김면수 의원님, 아무래도 어떤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가 이 관저를 둘러싼 논란은 당선 입장에서 지지율에도 득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빨리 불필요한 매듭을 그렇죠. 이거는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배경에는 이 조국 논란이 없었다면 절대로 탄생할 수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조국 논란에 대한 반사이익을 본 정부거든요.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정부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내걸었던 가치가 바로 공정이고 국민입니다. 국민의 또 거기 더 나가서 보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진보 진영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가장 비판했던 대목이 바로 정부 세금을 국민들이 낸 피땀 흘린 그 세금을 함부로 쓴다는 거였는데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니 외교부 장관 수술을 내가 쓸게. 그럼 내가 쓸게 이러면 되는 겁니까? 난 그게 정말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민주공화국이지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군주 국가도 아니고요. 봉건 국가도 아닌데 외교 공간에 쓰려고 하면 최소한의 무슨 회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부가 회의를 해서 야 외교 이걸 우리가 써야 될 테니까 대통령 간주를 쓸 테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그럼 내가 쓰게 하고 방빼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설득이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이해를 못할 거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윤 당선 입장에서 명확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김행주 의원님, 이재명 고문 역할에 대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네요.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포함해서 뭐 조기 등판론 얘기인데 어떤 전망입니까? 아무래도 뭐 김병호 의원 관련해서 연동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네. 본인도 출마를 포기를 했고 또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바삐 이렇게 외형적으로 공식화해서 일해야 하는 것은 너무 조기에 뭐 소진할 필요가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지원 유세 같은 형태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바로 어디에 출마를 한다든지 공식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여져서 네. 아마 긴 호흡으로 보면 당분간 특별하게 어떤 공식적인 어떤 뭐 입장 표명이라든지 출마라든지 그런 어떤 것은 좀 늦추지 않을까,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8월 전당대회는 출마할까요? 8일 전당대회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뭐 확정 짓고 그것을 가야 된다는 반드시 가야 되냐의 부분조차도 아마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은 저는 어떻게 8월 보세요? 전당대회는 충분히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대결 구도가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 불가피하게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많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이 개혁되지 않으면 또다시 대선 참패와 같은 결과가 또 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을 바꾸겠다. 이건 전당대회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직접 이재명 고문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6월 이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나오는 상당히 또 좀 섣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선거를 측면에서라도 지원해 주려면 자기 선거가 있어서는 그렇게 다른 선거를 신경 쓰거나 영향을 주고 지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만큼 8월 전당대회가 저는 상당히 유력시 된다. 네.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5년간 임기를 회고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움직임에 대해서 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상황 인식은 정확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다들 문재인 지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용 아니겠느냐 뭐 이런 네. 취지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조금 시간이 갈수록 좀 지금은 높아 보이지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시는 대로 지지층 관리에 굉장히 주력해온 분 그리고 무엇보다 쟁점 있는 사안, 논란 있는 사안에서는 회피형이었기 때문에 아마 퇴임하시고 나면 민주당 지지자층마저도 우리가 왜 이런 모양이 됐지라고 할 때 다시 한 번 더 문재인 대통령을 떠올리고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김미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솔직한 표현입니까? 저는 솔직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거용이라는 답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역사적 평가는 향후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역대 대통령 퇴임을 앞둔 대통령 중에서도 국정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40% 초반대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한편은 또 실패한 대통령으로 또 보여지겠죠. 평가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김행주 의원은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향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에 있어서도 가장 이제 장애 요인이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비교. 물론 결과적으로는 두 분 다 정권 연장에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은 강경하게 자기 입장을 앞세우면서 끌고 나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에 향후 평가가 어떻게 날지. 다만 이제
지금은 초심으로 돌아가고 하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마음을 비우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배 소장님은?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저는 구심점이다. 네.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의미도 있겠지만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다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퇴임하는 대통령의 곧 퇴임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역에 따라서는 대통령 마케팅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문재인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의 행보는 최소화될 것이다. 특별한 활동 없이 가급적이면 충돌하지 않는 형태의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